재미나이 땡큐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엔 투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호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자, 오늘 진짜 미증시가 반등다운 반등, 특히나 기술주 위주로 해줬고, 네. 구글이 거의 뭐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유, 네. 고맙습니다. 저도 재미나이 열심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나이 네. 써요? 전 실제로 재미나이 쓴 지 오래됐어요. 그래요? 2.0부터 아마 썼던 것 같은데 확실히 좀 편하더라고요. 저도 재미나이 뭐 챗GPT 번갈아 쓰는데 네. 약간 좀 성격이 전 개인적으로는 이제 다르다고 느껴가지고 이거 네. 필요할 땐 요거 쓰고 이렇게 했는데 와, 평이 진짜 좋더라고요. 재미나이. 근데 선혜 씨는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인데 뭘 물어봐요? 아, 왜 저기? 그래요? AI? 왜 그래요? 고마워요. 어쨌든 이렇게 좀 놀리는 거죠? 네, 아예 살짝 놀리기도 하고 진짜로 제가 또 존경하기도 하고. 자, 오늘 저희가 늘 화요일마다 한동훈 부장님과 또 에픽 투자 이림의 대표시죠? 김기훈 대표님 만나보는데 저희가 홍보 좀 드리고 맞아요. 바로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직접 진행하는 세미나가 있잖아요. 이 두 분께서 세미나를 진행해 주시는데 이게 인기가 진짜 많아서 한 타임을 더 늘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후 2시 이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11월 29일 이번 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2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바이 아메리카. 버블론이 이제는 없어진 건지 네. 아니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간 건지 뭐 미국 주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들어보실 수 있는 시간이고 기업 중심으로도 많이 말씀해 주실 거고요. 오늘 또 나오셨으니까 네. 맛보기? 어떤 얘기 네, 할지 그러니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저희가 전달사항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내일입니다. 수요일날 저희 아침엔 투자에서 정말 모시기 어렵다고 소문난 두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양수 교수님과 네. 한영기 조합장님 모셔가지고 요즘에 이제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맞아요. 많으시고 네. 공급이 절벽에 부딪혔다라고 했을 때 재건축이라든지 뭐 리모델링 관심이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네. 더 나은 도시로의 진화, 재건축 이야기 저희가 부동산 특별기획 내일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생방송으로 또 10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한동엽 부장님, 또 김기훈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가장 먼저 좀 얘기를 네. 하고 싶은 게 우리 한동엽 부장님 정말 저희와 오랫동안 함께했지만 늘 시장이 안 좋을 때만 이렇게 모셨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결국엔 좋아지는데. 결국엔 우리 한 부장님의 시선이 늘 들어맞는 맞아.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시장이 참 괜찮습니다. 어제 구글 역시나 재미나이 덕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뭐 그 첫 인사를 네. 뭐 땡큐 재미나이로 시작해 주셨지만 네. 뭐 올해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노트 LMM을 시연을 해드린 적도 있었고 맞다.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노트 LMM이 뭐지? 맞아요. 써보지 않으신 네. 분들도 굉장히 많았지만은 지금은 대다수의 그 GPT를 비롯한 이 LMM 모델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디선가는 프로 모델, 그러니까 유로 모델을 쓰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LMM 모델을 유로로 쓰고 있는 비율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1위입니다. 네. 그만큼 신기술이 들어왔을 때 빠르게 받아들이고 그를 이제 활용하는 능력이 대단히 빠른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는 버블론을 넘어서 우리 삶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려울 때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기회라고 또 여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지금의 상황을 언제나 좀 기회의 시각으로 좀 봤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김기훈 대표님하고 세미나를 하는 그 제목 캐치프라이즈가 바이 아메리카예요. 맞아요. 사실 네. 이 제목은 쉽게 쓰기 어려운 제목입니다. 네. 바이 아메리카죠. 네. 네. 그러니까 시기상으로도 굉장히 딱 들어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부터가 오히려 AI 산업에 투자를 하기에 더 좋은 시기라고 봐요. 뭐 그동안은 전반적으로 그냥 AI라는 해시태그를 갖고 있으면 뭐 대부분 좀 오르는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시기는 더 선별적으로 올라갈 AI 산업의 어떤 기업 재편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지금 시장 유동성 충분하거든요. 시장 유동성이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오히려 기업들이 선별적으로 나타난다면 더 올라가는 힘은 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히려 더 AI 산업, 바이 아메리카라고 썼지만 사실 AI를 투자하는데 훨씬 더 좋은 시기가 연말부터 펼쳐질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세미나에서도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고
네, 좋은 이야기들 공유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바이 아메리카로 같이 또 세미나 진행해 주실 김기훈 대표님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오늘 방송 네. 세 번째 예, 저 함께 세 번째밖에 그러니까요. 안 하고 됐는데요. 있잖아요. 예, 좀, 네. 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조금 더 편해지신 것 편해요. 같고 아, 예. 사실 2주간은 조금 시장이 예. 변동성 장세였지만 좀 하락할 때 많이 좀 나와주신 것 같은데 네. 오늘 그래도 뭔가 좀 엔비디아 실적 때도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계속 떨어지다가 구글이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다행히 지금 두 번 나와서 이렇게 한 4종목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중에 빅테크 탑픽은 구글이라고 그때 네.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그때만 맞아요. 해도 구글에 대해서 관심이 이렇게 있지 않았어요. 아. 네, 지난주였는데요. 저는 그 구글을 그래도 잘 봤고 이제 구글에서 파생되는 이제 많은 밸류 체인들이 저희가 뭐 루멘텀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을 소개했던 부분이 그래도 좀 잘 돼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며칠 안 됐지만요. 그래요. 구글도 말씀해 주셨고 며칠 몇 번 출연 안 하셨는데 예. 그 종목들이 거의 이제 맞아떨어진 게 예, 그렇습니다. 많잖아요. 네.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샌디스크를 특히 어. 좀 이렇게 좀 메모리에서 약간 네. 좀 작은 부분 아니냐. 그렇지만 음. 샌디스크가 특별하다 말씀드렸는데 그 제가 좀 혹시 우리 장표 있어요? 장표가 보면서 있을까요? 얘기할까요? 네. 예. 그 저희 보면서 주가 있다고 장표 그러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지금 예. 떴네요. 네. 이거 또 어제 좀 장이 좋기도 했고 네. 또 AI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어제 이렇게 갈린 것 같아요. 구글의 수혜주, 구글의 밸류 체인이냐 아니면은 기존의 뭐 오픈 AI, 엔비디아 쪽 밸류 체인이 좀 갈렸는데 이 저희 루멘텀 그 네트워킹 솔루션에서 광 트랜시버 최대 수혜주라고 말씀드렸던 네. 레이저를 직접 광원을 직접 만드는 이 루멘텀이 이름도 라이트잖아요. 네. 이 루멘텀이 그 구글의 관련주로 또 그 평가를 받으면서 사실 그 조정을 받을 때 이 루멘텀은 계속 고가였어요. 그 네. 신고가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또 다시 17%를 상승했고요. 저희가 뭐 아이레는 좀 고생을 했는데 저희가 여기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뭐 코인도 좀 살아나고 AI 데이터 센터 기대도 살아나면서 네. 많이 올라왔고요. 샌디스크가 좀 재밌는데요. 네. 샌디스크도 이 메모리가 좀 조정을 받을 때 진짜 잘 버텼어요. 계속 잘 버텼는데 그 S&P 500 기대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애프터가 보시면 또 10%가 떠 있잖아요. 그게 S&P 500에 또 그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샌디스크가 왜냐면 샌디스크가 거의 수백 % 시가총액 높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야. 그 예전에 막 강의 드릴 때 S&P 500 편입시키는 거 저 국내에서 막 MSCI 편입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미국은 S&P 500입니다. 이만하게 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강의 드릴 때 상반기에 계속 엠러빈과 로빈후드가 결국 S&P 500 들어갈 거다. 근데 내가 고배 한두 번 마시고 들어가세요. 근데 샌디스크는 들어갈까 했는데 한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워낙 시가총액이 빨리 커지면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좀 구글이 특히 지금 시장의 주목을 받고 맞아요. 있는데 저는 구글이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 구글이 검색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글이 검색의 왕이 처음부터였을까요? IT 버블 시대엔 구글이 없었어요. 음. 그죠? 검색은 다른 거로 했습니다. 야후도 있었고요. 야후, 네이버 뭐 많이 있었죠. 네이버보다도 사실 막 개호한 게 완전 빠르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 구글을 우리가 막 공부할 때 이런 사례 많이 쓰잖아요. 퍼스트 무브 어드밴티지가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시작했다고 예. 다가 아니다. 예, 그렇죠. 제일 처음 시작했다고 어, 다가 아닌 거예요. 결국에 살아남는. 그 시장을 여는 자가 있고 네. 진짜 사람들이 쓰기 좋은 걸 만들어서 시장을 먹는 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그렇죠.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 물론 아직 뭐 저는 뭐 챗GPT 끝났고 막 이거 그건 아니에요. 근데 구글이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왜냐면 구글이 받은가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맞아요. 기억도 지금 기억나요. 안 나시지만 조롱받는 대상이었어요. 맞아. 구글 나오면 이렇게 무슨 시험만 하면은 저런 엉터리 같은 무슨 AI 모델이 있냐. 그렇군요. 왜냐면 챗GPT 좀 괜찮을 때 구글은 어. 후발주자로 나왔는데 처음에 잘 안 된 거예요. 네. 그 구글을 저희가 보시면 2021년 주가가 2025년 4월 주가랑 똑같습니다. 4년 동안 그 AI 수혜를 하나도 못 받고 제자리했던 거예요. 네. 그만큼 아니라고 봤던 건데 이 구글이 저는 이렇게 검색 때도 이미 검색 시장이 열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구글이 나타나서 검색을 다 잡은 것처럼 이번에 이제 AI 시대에도 구글이 약간 늦게 시작했지만 이번에 이제 근데 진짜 좋은 걸 냈잖아요. 근데 구글 제미나이 3도 있지만 3.0도 있지만 그 이미지와 나노바나나. 나노바나나 비오 이미지와 동영상 네. 다 이 멀티모달로 가는 모델을 다 잡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성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밸류 체인을 봐야 되고
그래서 그 밸류체인에 있는 회사들이 뭐 브로드컴 같은 회사, 네. 브로드컴이 큰 회사가 막 10% 오르고 그랬잖아요. 뭐 이런 회사들로 관심이 가는 좀 많이 올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시총 1등으로 가는 그림까지 보면 좀 시작이 그 정도로, 아닐까 네. 생각이 됩니다. 이야, 그 정도까지 보세요? 좀 과한가. 아니, 아니요, 왜냐면 네, 이 발언은 저는 좋아요. 오, 근데 그래요? 저희 장표 한 번만 네. 네 종목 다시 한 번만 좀 올려주시면 네. 참 공교롭게 우리 김기훈 대표님 나온 지 지금 3주차밖에 안 됐는데 네. 이렇게 네 종목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수익률 괜찮거든요. 여러분들 화요일마다 우리 한동혁 부장님과 김기훈 대표님 네. 이 프로그램을 좀 집중을 해주시길 그래요. 부탁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그래서 버블로는 어떻게 되느냐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한동훈 부장님은 사실상 약간 이 AI 버블론에 대해서 더 이상 듣기 싫다. 약간 이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막. 그래도 네. 저는 이제 그분 연락처를 알면 제가 메일이라도 한번 보내고 싶은데 마이클 버리가 네. 계속해서 이제 본인 뭐 약간 돈 벌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엔비디아라든지 팔란티어를 공매도를 걸어놨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제미나이가 그러면 이 새로운 국면을 좀 선물을 해줄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AI 버블론에 대해서는. 사실 마이클 버리가 주장하는 건 일리가 있죠. 음. 뭐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고 사실 그게 지금 국면에서는 시장 예방적이라고 봐요. 물론 어떤 신기술이 등장했을 때 많은 기업들이 뒤처지지 않고 리딩하는 위치를 잡기 위해서 투자가 굉장히 어떤 수요보다 빨리 진행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뭐 알파벳이 그러했고 뭐 엔비디아도 그러했고 충분한 실적을 만들면서 올라오고 있었고 뭐 지금 제미나이 3가 이제 와서 뭐 대단한 것처럼 사실 조명이 되고 있지만 네. 알파벳은 이미 AI 클라우드에서 소리 없는 정말 강자로 계속해서 뭐 최대 실적을 갱신해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AI 버블론에 대해서 아까 뭐 제가 채팅방에서도 나온 얘기를 답변을 드리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분께서 이제 오라클의 부채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라클, 네. 오라클이 어떤 그 지금 걱정의 가장 중심이잖아요. 뭐 CDS 프리미엄이 뭐 500bp, 뭐 600bp까지 올라간다. 올랐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장기적으로 아마 CDS 프리미엄의 그 과거 추이들을 보고 꼭 오라클이 아니라 오라클을 제외한 여러 IT 기업들의 CDS 프리미엄도 같이 한번 놓고 보면은 지금 올라온 거는 뭐 다소 바닥보다는 많이 올라왔지만 뭐 여타 기업들의 평균적인 수준으로 사실은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바닥 대비 뭔가 그 고요할 때보다 CDS 프리미엄이 당연히 조달을 많이 해서 투자를 많이 하니까 예전보다는 뭔가 걱정이 올라오면서 CDS 프리미엄이 올라온 걸로 이해를 해야지. 네. 이게 당장 뭐 이게 망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장기 시계열로 보게 되면은 여타 뭐 S&P 500의 다른 기업들의 CDS 프리미엄과 평균적인 수준으로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아까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김기훈 대표님하고도 네. 잠깐 이야기를 했던 건데 네. 오라클의 그 다음 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뭐 그동안 천명했던 여러 가지 계획들이나 뭐 수주 잔고들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이 더 나올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단순히 그동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시장 볼 때 오라클의 어떤 특정 기업의 CDS 프리미엄을 봤었나요? 요즘에 좀 처음인 많이 것 보고 같은데, 있죠. 저는. 네, 이게 계속 그 부정적인 헤드라인을 쫓아가다 보면은 이거저거 정말 방구석까지 다 뭔가가 먼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국면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어떤 변화상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지금 부장님도 좋은 자료 많이 갖고 오셨어서 네. 혹시 뭐 보여주시면서 장표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최근의 시장 관련돼서? 네. 지금 시장은 네. 저는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4월, 5월 대비 정말 공포의 국면에 있었을 때 대비는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4월, 5월의 공포 국면에서는 정말 많은 그 기관 투자자들도 손바뀜이 일어났거든요. 거의 최대치의 손바뀜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들어온 어떤 스마트 머니들은 지금 뭐 조정이 있다, 뭐 3주간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아주 편안해요.
손을 바꿔줄 필요가 없어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난주 금요일 정도로 해서 지금 어떤 시장의 조정은 뭐 1차적으로는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좀 근거 자료로 좀 볼 수 있는 게 그 뭐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1950년대부터 뭐 지금까지 뭐 한 해가 굉장히 강했던 1월 1일부터 한 11월까지, 그러니까 10월 말까지죠. 굉장히 좀 강세장의 어떤 평균적으로 올랐던 수치들은 한 19% 정도 올랐습니다. 올해는 뭐 11월까지 한 16.3% 올랐고요. 근데 이렇게 강세장이 이루어졌던 배경은 뭐 단순히 시장에 돈이 많아서 그게 아니라 S&P 500 그리고 미국 상장 기업들의 기업 이익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었던 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실적이 좋았던 해들. 그래서 네. 이제 강세를 이어갔었는데 그랬던 해에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의 연말 뭐 흔히 말하는 산타랠리가 있었냐 없었냐를 보면은 네. 평균적으로 한 4.5% 정도는 나왔어요. 그리고 특이하게 안 좋았던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안 좋았던 케이스들을 보더라도 네. 1%채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올해 11월 장이 좀 유난히 약한 거예요. 사실 뭐 제가 조금 시간이 딜레이된 거여서 1.2%지만 더 많이 뭐 최근에 뭐 3주간 조정이 있으면서 빠졌었는데 네. 이런 경우가 좀 흔치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기업의 이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전주에 보여드렸던 게 이렇게 실적이 예상보다 매출도 그렇고 EPS도 그렇고 그걸 동시 만족하면서 비트할 확률이 역사적 평균보다 훨씬 높았던 지금의 상황에서 이런 11월의 결과는 흔치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저는 뭐 계속해서 비관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보다는 반대로 좀 기회의 영역으로 보는 시각이 저는 통계적으로도 맞는 시각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실적도 좋은데 좀 유난히 빠졌다. 네. 네. 이유는 네. 딱 한 가지예요. 항상 그 결자해지가 중요한데 원인이 뭐였냐? 원인은 저는 뭐 금리 인하를 늦게 해줘서도 아니고 네. 뭔가 고용 지표의 악화도 아니고 경기 지표의 악화도 아닙니다. 단순히 이제 AI의 사이클의 어떤 붐 사이클에 있다 보니까 그 붐이 어떤 버블의 붐이 아니라 빠르게 이 AI를 받아들이는 이제 그 사회의 어떤 시기로 들어오다 보니 전반적으로 그 너도 나도 다 오른 거죠. 그러니까 1번 타자부터 9번 타자까지 다 고르게 오른 거예요. 실질적인 성적을 따지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와서 보니 알파벳으로 또는 브로드컴으로 또는 뭐 저런 그 어떤 전력기기 내에서 조금 더 구체화된 기업들로 재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가 전반적으로 다 버블이었으면 이런 재편되는 과정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사실은 지금 속가내기의 옥석 가리기의 과정이지 뭔가 버블을 논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왜 빠졌냐라고 보면은 단순히 전반적으로 뭔가 무분별하게 전체적으로 다 오른 어떤 가격의 어떤 작은 어떤 거품이 조금은 그 가시고 새로운 종목들로 진짜로 변환되는 진도배기로 네. 바뀌어가는 과정에서의 조정이지 이게 어떤 크리티컬한 어떤 이유로서의 조정은 저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 더 좀 첨언을 네네. 드리면 네. 제가 앞서 시장의 유동성은 굉장히 풍부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미국의 M2 상황 다 좋습니다. 통화량 다 좋은데 어떤 부분에서 최근에 어떤 조정의 어떤 실마리를 제공했냐라고 보면은 메타의 채권 발행이 30빌리언인데 한 120빌리언 모였어요. 알파벳도 마찬가지고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는 부채로 자금 조달을 하면서 시장의 자금을 확 흡수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타 작은 기업들 또는 중소형주들이 어떤 채권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할 때 돈이 없는 거예요. 큰 기업들이 다 가져가니까. 그 상황에서 약간의 뭐야 시장에 돈이 없네. 근데 연준은 지금 뭔가 유동성을 늘려주지 않네. 근데 금리 인하를 빠르게 12월에 안 할 것 같다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저는 조정이 나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야 메타가 30빌리언 채권 조달을 초과청약해서 성공했다는 게 이게 왜 악재지? 근데 그 자금의 블랙홀로 AI 빅테크 기업들이 그 뭐랄까 역할을 굉장히 세게 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의 자금이 조금은 타이트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는 앞으로의 그 연준이 TJ 잔고 다시 늘려줄 네. 그 계획을 갖고 있고 유동성 공급을 계속해서 하려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내년은 더군다나 더 연준이 친트럼프 인사적으로 조금 더 친정부 성향의 연준 스타일로 바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지금의 조정은 저는 충분히 기회를 보고 있고 연말 연초가 AI 산업의 진짜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굉장히 좋은 시기다라고 한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거는 네. 또 대표님에게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이제 댓글이 Y2K님께서 오픈 AI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아까 오라클 얘기도 했는데 오픈 AI 보면은 계속 사실 적자잖아요. 네. 적자에 쓰러질 AI 기업 1위가 퍼플렉시티고 2위가 오픈 AI. 사실 걱정하는 눈빛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도 투자는 계속하고 있고. 결국에는 근데 실적이 좀 나와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대표님?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지금 오픈 AI에서 구글로 약간 관심이 간 부분이 그렇죠. 예, 그래서 그 AI 산업에는 지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냥 아무래도 좀 걱정을 지금 당장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이렇게 구조상으로. 그런데 이게 구글이라는 캐시플로우가 탄탄한 회사로 옮겨가면서 이게 사람들이 그럼 구글이 투자를 주도하는 거는 좀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AI 산업을 좀 이 시각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기여가 될 것 같고요. 저는 근데 아까 언뜻 말씀하셨는데 네. 오라클, 오픈 AI 그리고 소프트뱅크 네. 이런 쪽이 좀 같은 좀 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뭐 AMD가 또 공급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쪽은 그 12월에 12월 중순이라고 저기 오라클 실적 발표 나오더라고요. 네. 그때쯤 향방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그 오라클의 문제는 오라클 문제도 많고 뭐 오픈AI 비슷해요. 다 왜냐면 초기 시작하는 기업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물론 오라클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나 뭐 클라우드에 있지만 이렇게 크게 클라우드를 만드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매출 제가 맨 첫 시간이가 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클라우드 매출은 굉장히 작다. 그런데 이 자녀 계약 가치 이게 저희가 해야 되는 이제 이거 이만큼 하겠어요 한 건 엄청 커요. 4,550억 달러를 했었고 이제 추가로 해서 아마 4분기는 5천억 달러 얘기할 것 같아요. 네. 5천억 달러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매출로 내려올 거냐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12월에 나올 거고 이게 얼마나 전환이 됐는지를 12월 실적 발표 때 10일 정도일 것 같아요. 18일에서 15일 사이에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실적 발표 때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 오라클 CEO와 말로 이 CDS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네. 평소와 달리 좀 많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실제로 이걸 매출화 시키는지를 얘기해 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 오라클에 대해서 좀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오라클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은 이 구글과 당장의 수혜를 받는 밸류체인에서는 좀 누리지만 이제 12월 중순쯤에는 이제 오라클 얘기를 좀 이제 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오픈 AI에 대한 우려도 좀 줄어들 것 같은데요. 아직은 승자가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어요. 네. 오픈 AI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챗GPT 잘하는 부분이 있고, 뭐 퍼플렉시티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제미나이가 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직은 이제 이 경쟁 구도로 갈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그런데 또 때에 따라서 어디가 부각되는 거에 따라서 이게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이게 그 과격하게 나타납니다. 왜냐면 뭐 딥시크가 나왔을 때 뭐 딥시크가 뭐 다 바꿔버릴 것처럼 뭐 그렇죠. 그 한 네. 달 정도는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지금 아무도 얘기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면서 그러니까 좀 어려운 거죠. 기대감으로 모두의 밸류를 같이 올려줄 때가 주식하기 제일 쉽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수익이 제일 많이 나는 건 아니에요. 진짜로 수익 내고 승자가 나오는 국면에서 돈 버는 거 제일 커요. 그런데 그때는 승자를 맞춰야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디테일을 알아야 되고요. 그렇죠. 그때는 좀 더 어려워지는 구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자꾸 AI 옥석 가리기란 말이 좀 맞아요. 나오잖아요. 네. 네, 그게 지금 이제 시작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막 요즘 보면은 막 이렇게 수익이 없는 몇 년 후에 돈 벌 거예요. 막 그림만 있는 기업들이 많이 하락했죠. 그리고 실제로 당장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은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국면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리서치를 좀 디테일하게 철저하게 하는 그런 분들에게 자금을 맡겨서 해보는 것도 어떻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또 설명회를 또 준비하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요. 뭐 공부는 두 분이 하시고 예. 저희 나와가지고 많이 좀 얘기 좀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혜 씨, 우리 저기 연말 다가오고 하니까 저기 쇼핑 시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니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이렇게 약간 흔들리는 시장 멈추고 다시금 상승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제 12월 앞두고 그렇죠. 있으니까 네. 이게 소비 시즌이랑 맞닥뜨리면 뭐 우리가 흔히 연말 랠리, 뭐 산타 랠리 뭐 이런 얘기도 하기는 하는데 네. 이것도 서서히 이제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시점도 오는 건데 되게 시장이. 선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큐티 종료도 네. 사실 있고 아까 TJ 장고도 얘기를 하셨고 FOMC.
그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해서 맞아요. 좀 말씀드리면 네. 요즘 친구들이 유행어처럼 하는 게 태무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그래요? 태무산? 태무산. 아 태무에서 네. 온 거. 스위스산, 네. 한국산, 일본산이 아니라 네, 태무산. 네. 네. 어. 저는 연말 소비 시즌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소비는 아직도 굉장히 강력하다 미국 기준으로. 소비가 강력하다. 왜냐하면은 네. 최근에 이제 대부분 시야가 AI 쪽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월마트 실적 같은 거 잘 안 보시잖아요. 근데 월마트 실적의 컨퍼런스 콜을 들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흥미로운데요. 우리도 처음에는 관세의 영향이 굉장히 클 줄 알았다. 그렇죠. 근데 시간 지나 보니까 관세의 영향이 별로 없네. 경영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럼 그 이유가 뭐냐면 관세 영향이 없었던 건 아니고 있긴 있었으나 우리 생각보다는 덜했던 이유가 우리가 AI를 기반으로 해서 생산성을 올리고 코스트를 다운시키고 비용 절감을 전반적으로 했던 게 관세로 인해서 가격 상승분이 나오려고 했던 것을 트레이드 오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리고 소비는 계속해서 여전히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굉장히 걱정했던 관세 때문에 물가 오를 거예요. 그러면 금리 못 내려요. 뭐 예전에 코로나 때 봤던 이 물가 상승의 트라우마에 계속 갇혀 있었던 네. 그 함정 같은 사고의 굴레들 이거는 뭐 앞으로 좀 벗어나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미국 소비 관련해서는 미국 소비주 기업들이 대부분 실적에서 증명을 해주고 있고 저는 인플레 영향 시간이 지나도 반영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그러니까 관세라는 존재가 약간의 물가 상승을 올렸다는 건 인정. 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은 YOY 전년 대비 얼마, 분기 대비 얼마 이거거든요. 근데 이미 올라가 있다고요. 이미 물가는 관세 때문에 하이크가 됐어요. 이미 네. 높아. 그럼 내년은 아. 이미 올라간 계단 2층, 3층에서 네. 더 4층, 5층 갈 수 있을까 인플레가? 이거를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조금 그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내려놓고 소비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전달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로 아까 제가 태무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싼 그 가격으로 승부를 보는 시대가 아닙니다. 소비에 있어서. 네. 비싸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충분히 어떤 가심비라고 해야 되나요? 가성비가 아니라 나의 심리적인 만족감과 지금은 이런 말도 있어요. 브랜드 마케팅에서 소비가 나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비싸고 싼 게 아니라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나를 대변할 수 있는 소비를 하는 트렌드로 충분히 바뀌었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러한 내가 사랑하는 브랜드들이나 뭔가 아이템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온러닝의 실적을 보면은 아주 재밌죠. 미국의 부촌의 사립학교의 고등학생들이 이제 오늘 신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와 좀 달라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패션 피플, 그러니까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부터 먼저 신었다가 네. 지금 이제 중장년층으로 좀 확대가 소비가 넓어졌다고 그렇죠. 보면은 미국은 이제는 MZ 세대들이 신기 시작하는 과정으로 들어왔고 아주 재밌는 게 미국에서 이 온 신발의 가격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도 소비가 더 강하게 나왔어요. 판매가. 이 얘기는 프리미엄의 위치.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 소비 시즌이다. 그러면 뭐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렇게 네. 해서 가격 내려주고 세일하고 무슨 쇼핑 파스타 이렇게 해서 페스타 이렇게 해서 가격 내려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가격을 올려도 판매가 급증하는 기업들을 잘 보시는 게 훨씬 더 지금의 어떤 소비주 그리고 소비 시즌을 보는 포인트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서 저는 하나 또 질문을 드리자면 그렇다고 명품이 뭐 엄청 인기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또 프리미엄 전략을 쓰는 상품들은 잘 나간다. 이렇게 좀 보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자꾸 그 얘가 온러닝으로 좀 귀결이 되는 것 네. 같은데 뭐 그러한 브랜드들이 여럿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젠틀모스트도 그렇고요. 이게 뭔가 굉장히 핫한 느낌을 주는 브랜드이지만 가격이 또 명품 수준은 아니에요. 네. 예전에 한참 뭐 매출 성장이나 실적이 좋았던 타페스트리, 코치도 그랬고요. 코치를 네. 갖고 있는 기업.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소비 패턴이 정말 뭐랄까 단순히 비싼 걸 사는 게 아니라 가성비 플러스 가심비로 바뀐 것 같아요. 네. 그걸 만족해주는 브랜드는 확실히 뭔가 뒤처지지 않는 브랜드 가치와 그리고 어떤 소비자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프로덕트를 가진 곳일 텐데 그런 기업들은 여러 지금 정답지가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안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아하고
하지만 안경 좋아하시죠. 그 네. 프랑스 기업지만 에슬러룩소티카 아. 같은 경우에는 레이벤이나 대부분의 이 안경 브랜드를 전 세계 안경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메타와 코어해서 이 레이벤 AI 글래스가 굉장히 좀 그 매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네. 지금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계속 주가는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게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슈프림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우리가 연말 소비 시즌에 좀 주목할 만한 조금 바뀐 소비상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안경이 비싸 보이는데 어디 다비치에서 사셨나요? 이 안경도 한 15년 된 겁니다. 아 15년. 네. 확실히 또 페피. 패션 그러니까. 피플이셔가지고 저희 그러면은 2부에 또 우리 김기훈 대표님께 여쭤볼 것들도 많이 네. 있으니까 2부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광고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미국 시장이 어쨌든 우려를 그래도 좀 잘 딛고 맞아요. 상승을 해줬고 오늘 한동경 부장과 김기훈 대표님과 함께 미증시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고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장 초반에 비해서 조금 힘이 약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 부분도 좀 체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 좀 질문을 해볼까요? 네. 대표님께서 또 2부 시작을 매크로 이야기를 하면서 네. 하자고 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어떤 시장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아 예. 네. 그 시장이 왜 돌아섰겠네 일단 음. 단기적으로 그 얘기를 저는 그 2018년의 기억에서 좀 되살려 보려고 합니다. 2018년. 네. 2018년에 미국 주식 많이 하신 분들 이렇게 기억나실 거예요. 연중 좋다가요. 우리나라는 무역 전쟁 해서 안 좋았어요. 네. 근데 미국은 한 10월 초까지 너무 좋다가요. 갑자기 10월부터 빠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 10월부터 12월 말까지 빠진 폭이요. 그 나스닥의 기준으로 뭐 굉장히 큰 하락장 수준으로 한 번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때 그 나왔던 게 과잉 긴축이었거든요. 과잉 긴축. 2018년은 내내 긴축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좀 다르죠. 지금은 이제 인하를 하다가 좀 이제 멈출 거냐 뭐 이 얘기인데 그때는 그 금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리고 있는 동안 아무 일 없이요. 뭐 계속 PMI가 60까지 가고 9월까지 장이 뭐 빅테크 위주로 계속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걱정을 안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이거 긴축이 좀 넘어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시장이 좀 되기 시작하고요. 네. 그런데 12월에 이제 파월이 나타나서 이제 그 연준의장이 나타나서 금리를 올리면서요. 이게 됐다가 아니라 금리에서 중립금리가 한참 남았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디까지 올린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진짜 시장이 12월 말에 연말에 사실 다 좀 쉬고 막 휴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때 그냥 막 폭포수 같이 그냥 시장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때 보시면 지금 돌아가 차트 보셔도 깜짝 놀랍니다. 네. 그때 저점이 엄청 낮았어요. 네. 한 6,000대였나요? 그런 나스닥에. 그때까지 뺐는데 그때 시장이 12월 크리스마스에 이제 선물을 줍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시장을 돌려 올려버립니다. 아무 이유가 없이 올라갈 수가 있나요? 그 과매도가 세게 나오면서 시장이 돌아 올라가요. 그러면서 그때 나온 게 시장이 연준을 이제 너 이제 그만해라고 압박했다는 얘기. 시장이 이제 시장이 연준의 항복을 예측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연준 항복 예측했다 그러면서 이거 연준 계속 강하게 얘기해요. 연준의 데이터들은 이 긴축을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시장이 알았던 거죠. 그렇게 인플레가 나오지도 않고 네. 그리고 지금 PMI 꺾이고 상황이 나빠지고 무엇보다 지금처럼 금융이 타이트해졌어요. 금융 상황이 안 좋아진 상황에서 연준 긴축을 못할 거다. 그러니까 시장의 항복, 뭐 캐피츄레이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시장의 항복을 예측했고 미리 시장 올렸어요. 네. 그 다음에 기가 막히게도 다시 8월 시장이 며칠 안에 나와가지고 완화 정책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6개월 내내 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때 하락한 거 다 돌리고 그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때고 진짜 이제 무역 전쟁도 시작되고 뭐 그 이전 1년 이후에 이제 뭐 코로나도 나고 그랬는데 그때랑 좀 비슷하다는 얘기가 저는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사실 저희가 보기에
긴축할 상황이 그러니까 그 금리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뭐 인플레 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저는 지표가 안 나와서인 것 같아요. 지표가 지금 뭐 셧다운 멈춰 있잖아요. 때문에. 셧다운 네, 때문에. 네. 그래서 12월 중순에 대해 지표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연준 위원들이요. 자기 성향과 뭐 정치적 이유,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따라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하, 그렇죠. 그래서 원래 매파였던 분들이 나와서 신나게 매파 얘기를 한 거죠. 아. 뭐 인플레 보지도 않았는데, 지표도 없으니까. 고용지표 보지도 않았는데 안 보면서 인플레 높아질 거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보는 AI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인플레가 그렇게 높아지지 않을 거라 보지만 그분들이 막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어제 오늘 좀 중요한 분들이 등판을 한 거예요. 이제 실제로 공개 시장에서 이제 연준의 트레이딩 헤드 데스크 같은 역할을 하는 뉴욕 연은의 윌리엄스 총재가 나와서 먼저 금융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이제 금리는 할 수 있다 얘기했고요. 어제는 이제 월러 이사 진짜 잘하거든요. 월러 이사가 나와가지고 고용에 대해서 막 무서운 얘기를 막 처음에 막 내는 거예요. 네. 제가 이게 실시간으로 헤드라인 보고 있었는데 고용이 안 좋다는 뭐 시장 걱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막 하더니 뭐 인플레도 막 우려하는데 실제로 안 그렇다 뭐 이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12월 금리나 지지합니다 하니까 네. 그 금리 인하 확률이 85%, 83%로 확 네. 올라가더라고요. 얼마 전에 거의 30까지 갔어요. 맞아요. 네, 30까지 갔다가 윌리엄스 총재 나오면서 70 가고 이번에 80 몇 가지 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BOA 마이크 같은 애도 2018년 같은 연준의 항복이 있다. 근데 있을 거다. 12월 네. 안에 이렇게 있을 거다.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유동성이 풀리고 살아날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런 부분의 단서가 그저께 어제 이렇게 나온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8년에 재현이 예, 2018년에 재현이요. 그럼 있을 이제 수 두 분께 있다. 좀 있다가 금리나 한다 안 한다 약간 나뭇잎 떼는 것처럼 여쭤보도록 하고 떼면서. 네 떼면서 환율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환율. 예, 오늘 기준으로 지금 환율이 1,470원대인데 정부가 사실 구두 개입은 몇 차례 했었는데 직간접 개입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민연금이 나서서 소방수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해외 자산 환해지 가능성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정부도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환율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정도까지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뭐 원달러 환율 1,500원, 1,600원을 보는 사람이고. 아 그래요? 네. 1,600원이요? 네, 오늘의 달러는 오늘이 제일 싸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달러가 네.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네, 지금 국제 유가가 한 60불 채 안 될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 주유하러 가시면 비싸요. 기름값이 어때요? 올랐죠. 1,700원, 네, 1,800원 안 떨어지죠? 것 같아요. 네. 네. 네, 원화의 실제 가치가 폭락한 겁니다. 어허. 네, 그게 지금 국민 생활까지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지금 외환 개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실이에요. 지금 나라가 두 손 들고 외환 시장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은 좀처럼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저는 막을 수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외환 시장에서 결국에는 이 원달러율의 방향은 원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많아 아니면 달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많아. 네. 결국에 이 시속 게임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절대적으로 우리나라에는 달러를 필요하는 사람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뭐 금융당국이나 정부 차원에서 원화의 강세를 이끌려고 하는 어떤 뭐 행동이 나왔을 때 사실 이게 외국 시각, 미국 시각에서 보면은 환율 조작국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원화가 잠시 강세로 좀 돌린다라고 한다면 네. 저는 계속해서 달러를 우리는 모아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이유가 사실 뭐 우리나라 경제의 대다수는 수출 기업들이 하고 있고 사실 삼성전자와 뭐 SK하이닉스, 뭐 현대차와 같은 자동차 기업들을 하면은 거의 우리나라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근데 그들이 대부분 돈을 벌어오는 것은 외국에서 수출로 벌어오고 있고 그렇게 해서 벌어온 달러가 국내에 들어올 요인이 절대적으로 작아졌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기업들이 벌어온 달러가 국내에서 원화로 환전이 돼서 국내에 투자가 되어야 자생적으로 원달러가 안정이 될 텐데 네. 지금은 계속해서 해외에 투자를 해야 되고 미국에서 달러로 그대로 재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조차도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의 많은 부분을 미국과의 협상에 쓰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원달러 환율의 그러니까 달러의 강세는 구조적으로 변한 것이지 단기적인 처방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앞으로의 투자에 있어서 정말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거주 부동산은 원화로밖에 못 사지 않습니까? 거주 부동산 외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달러로 모든 재테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왜냐하면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외 수출 비중이 높고 굉장히 변동성이 높고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국가 환경이기 때문에 네. 대만도 비슷하죠. 그래서 이 외화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가 강조를 뭐 안 드릴래야 안 드릴 수가 없고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이나 결국에 AI 기업들을 투자를 하려면 결국에는 미국 아니면 중국이에요. G2 국가에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으로서는 외환에 대한 중요성이 뭐 저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짧게만 그 부장님 엔화의 영향도 뭐 있다. 지금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에 있어서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저는 좀 잘못했다고 봐요. 이것도 결국에 원인과 결과인데 네. 그러니까 이런 저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트럼프가 또는 친 트럼프 성향의 연준이 등장하면 달러를 약세로 갈 거라면서요. 맞아요. 미국의 제조 약달러. 부활을 위해서는 약달러로 갈 거라면서요. 그럼 원화는 강세되는 거 아니에요? 달러 인덱스가 약해지면? 너무나 해석하게도 DXY라고 하는 달러 인덱스에는 원화가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이 유로하고요. 네. 대부분이 뭐 스위스 프랑이고요. 또 주요 통화는 그 안에서 인덱스를 구성하는 거는 엔화입니다. 네. 달러는 없어요. 그러니까 달러 원화가 인덱스가 원화가. 네. 네. 원화는 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낮아진다고 네. 해서 원화가 반대로 강세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원화의 약세는 우리나라의 지금 고유의 문제인 거지 이걸 자꾸 딴 데서 이유를 끌고 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좀 구조적인 문제로 바뀐 지가 꽤 되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노령화가 진행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들도 좀 보면은 사실 저도 그러면은 뭐 원화 강세 가려면 넌 어떻게 해야 돼? 잘 모르겠어요, 저도. 다만 원화 대비 달러가 지속적으로 강세 구간으로 가는 것은 뭐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고 구조적인 환경이 변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원화 약세를 좀 막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야. 말씀이시고 달러 수요가 그만큼 좀 많다. 그렇죠. 네. 네. 뭐 환율 관련된 말씀을 좀 여쭤볼까요? 네, 대표님도. 아, 네. 저는 일단 개입을 한다는 부분이 그러니까 보통은 개입을 안 하잖아요. 예, 저희가 뭐 환율을 관리하는 나라가 네. 아니고, 그러니까 뭐 지금 글로벌의 대부분 나라들이 지금 네. 환율을 관리하지 않죠. 옛날에는 그게 고정 환율 뭐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정부에서도 이 수급 상황, 이 실제 펀더멘탈한 수요 공급 상황에 대해 알고 있을 거예요. 네. 만약에 그냥 둬도 달러가 유입되고 결국 해결될 거면 그 사실 무리를 하는 거잖아요. 개입을 하는 건요. 개입을 안 했을 텐데 이 개입을 한다는 거는 정부에서도 문제를 알고 있고요. 근데 뭐 약간 기술적으로 보면 한 1480선에 대해 좀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1480선이 되면 뭐 이렇게 뭐 국민연금의 환해지 이런 게 작용하면서 이렇게 치면 내려올 수 있다. 뭐 이런 건 있습니다. 예, 좀 뭐냐면 이게 뭐 이게 주식도 뭐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잖아요. 근데 기술적인 부분은 1480에서 1500 사이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한번 그 과매수가 있으니까요. 네. 이게 움직일 텐데 그리고 뭐 국민연금 물량이 뭐 상당히 크니까요. 뭐 그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 장기적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 한두 부장님 완전히 동의해요. 이건 정말 1500, 1600 모릅니다. 이건 이렇게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네. 왜냐면은 구조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달러를 수급하는 건 다 수출 기업입니다. 사실 다른 방법이 별로 없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보다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게 훨씬 많잖아요. 우리가 뭐 주식만 해도 우리가 외국인이 뭐 우리 주식을 좀 사더라도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미국 주식 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급하는 방법은 결국 수출인데 이 수출에서 달러는 벌어요. 그리고 이 AI 트렌드로 결국 삼성전자가 좋아지면 달러를 많이 벌긴 합니다. 네. 근데 많이 버는데 미국에다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리고 미국 공장이 자꾸 생기잖아요. 이 달러가 생겨서 여기서 들어와서 환전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국내에 투자를 했는데요. 이게 일부는 국내 투자하겠지만 일부는 미국에 투자되고 이 안에서 돌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달러의 공급원이 바뀌어버린 거죠. 예, 그리고 거기다 옛날에는 이렇게 해외 투자 이 정도까지 안 했잖아요. 네. 해외 투자 이 정도까지 하고 이런 상황을 보고 또 많은 뭐 또 돈이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달러를 쓸 일이 많잖아요. 뭐
그런 상황 여러 가지 볼 때 이게 좀 구조적이어서 제가 1,200원, 1,300원 대부터 해외 투자를 말씀드릴 때 되게 많은 챌린지 그걸 받았어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 주가 좋지만 그때는 우리나라 주가가 안 좋았어요. 네. 안 좋다기보다는 미국이 너무 좋았죠. 예, 멀티 이어로 막 계속 좋으니까 미국 주식이 나빠요 얘기는 잘 안 했어요. 우리가 안 좋았던 것도 맞았죠. 예, 맞아요. 너무 맞아요. 박스권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이 아이 뭐 좋겠죠. 네. 그런데 네. 그런데가 제일 중요한데 그런데 환율이 1,300원, 1,250원이 됐는데 어떻게 이걸 바꿔서 투자합니까? 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네. 그런데 정말 진짜 단 1년 전, 2년 전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마다 저는 그때는 저도 이게 그렇긴 하죠. 그런데 그래도 이만큼의 달러는 자산으로 가져가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환전 안 할 거니까 이 달러 자산을 보고 최소한 이 달러 자산을 가장 좋은 자산은 미국의 달러에 가장 좋은 성장주를 사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진짜로 이 달러 자산을 사서 주식이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 달러 자체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근데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게 그냥 달러를 그래서 사모으세요. 이럴 일은 좀 또 아니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심도 깊은 환율에 대해 사실 주식 시장 예측도 힘들지만 그렇죠. 더 힘든 건 환율 예측이다. 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시간 관계상 네. 그래서 요 코너 제목이 초성장주 전략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 얘기로 이제 가봐야 돼요. 이제 본론입니다. 끝나가는데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초성장주. 네, 뭐 연말에도 아직 연말이 좀 남았지만 네. 2026년 또 내년을 준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네. 2026년의 초성장주 전망이 어떤지 두 분께 또 고견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네. 좋죠? 근데 전반적으로 다 좋지는 않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제한된 상승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한된 상승이라는 게 기회를 잡는 자한테는 굉장히 큰 무기가 되는 거죠. 네. 유동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 연준도 좀 굉장히 완화적인 스탠스로 가는 상황에서 진짜만 이제 찾아다니는 승자들만 훨씬 더 부각을 많이 받는 지금의 알파벳이 그 단서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역시나 저는 개인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로 좋은 우량주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네. 언제나 맞고 네. 15종목을 갖고 있어도 네. 올해 40-50% 낮다. 네. 전고점에 들어갔어도 지난 제가 방송 시작한 뭐 12월, 뭐 1월 이럴 때 들어갔어도 그런 성적이 나는 게 우량주의 굉장히 매력이고 네. 엔비디아가 지금 최근에 조금 빠지긴 했지만 시가총액 비중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S&P 500에서? S&P 500에서 네. 어마어마. 한 20종 1위. 아니요. 7% 8%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20%는 너무 네. 너무 우리나라 생각하면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보면은 맞아.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시총에서 네. 차지하는 비중이. 엔비디아, 알파벳 그렇게 시총 높아도 전체 시가총액 미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언더예요. 생각보다 작네요. M7으로 엮으면 어느 정도 되나요? M7을 엮으면 이제 훨씬 커지겠죠. 훨씬 여러 커지죠. 종목, 네. 7개, 8개 이제 아. 뭉치니까. 네. 그 얘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에서는 좋은 우량주들로 대응을 해도 충분히 많은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아까 김기훈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알파벳과 관련된 밸류체인 이런 네. 것들을 보더라도 충분히 좋은 수익률이 나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로 잘 꾸려가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뭐 제가 달러 강세론자이자 테슬라 강세론자이기 때문에 제가 뭐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는 거는 테슬라가 계속해서 초성장을 이어갈 거. 어제도 엄청 칩 해가지고 맞아요. 네, 지금 AI. 네. 구글이 보여주고 있는 거랑 똑같이 비슷하지 네, 않아요? 네. 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 보세요. 지금 제미나이 3 나오고 나서 난리잖아요. 한 6개월만 전만 해도 많은 분들이 노트 LM은 몰랐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FSD 들어와요. 서울에서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막 지금 부산 지역에서 막 부산 분들한테 뭐 김기훈 대표님도 아마 뭐 경상도 분이 부산 분 아니시죠? 아닙니다. 부산이 좀 운전이 좀 빡세다고 그렇죠. 그런 오해가 있잖아요. 운전자분들한테 굉장히 운전이 힘들다고. 굉장히 터프하다고. 네. 거기서도 지금 FSD가 아주 잘 작동을 하고 있고 부산에서도요. 우리나라에서 FSD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제미나이를 그렇게 빨리 받아들이는 것처럼 엄청나게 빨리 받아들일 겁니다. 우리나라가 LMM을 유료로 구독하는 전 세계 1위 국가예요. 비율이. 네. 우리도 다 유료 하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맞아요. FSD도 전 세계에서 유료 비율이 저는 아주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관세 협상 이후에 어떤 걸 했죠? 미국 차 연 5만 대 수입을 제한을 걸어놨거든요. 그거 풀어달라 그랬어요, 미국이.
이게 뭘까? 네. 네, 미국 차 엄청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꼭 테슬라 FSD뿐만 아니라 포드의 뭐 크루즈라든지 이런 그 자율주행을 단 미국 차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고 채택률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빠르게 네. 성장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2026년의 변화는 FSD를 필두로 한 자율주행이 굉장히 빨리 우리 생활에 다가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 몇 %? 12월. 거의 뭐 이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대표님한테. 저는 좀 낮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좀 아, 그래요? 네, 50% 언더로? 뭐 나오면 좋은데 아. 제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낮출 이유는 크게 없진 않나. 긍결적으로 네. 그래도 마음이 좀 기울으셨다. 네, 하지만 시장은 달래줄 것 같다. 오케이, 대표님도 오케이. 네. 초성장주 아니 아까 네. 구글 시총 1등 가능성 아, 언급을 예, 해주셔서 예, 예. 지금 사실 구글 사요, 구글 사요. 채팅창에서도 구글 그렇네요. 1위 될 만하지 네, 네, 뭐 네. 이런 아. 의견들도 있고 예. 그러시는데 어쨌든 초성장주 어떻게 봐야 그러니까 될까요? 사실 네. 그러니까 구글이 시가총액이 낮은 건요. 구글이 그냥 PR이 낮아서 그래요. 구글의 영업이익 보시면 뭐 마소나 뭐 전체적인 그 더 위에 있는 회사들보다 더 작지 않아요. 그냥 구글은 PR이 낮았고 구글이 PR이요 10몇인력도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낮았다가 쌌다. 올해 2분기, 3분기 실적 이렇게 탁탁하면서 네. 그나마 20몇 배인 올라갔죠. 거예요. 네. 그래도 아직 뭐 마소나 다른 데보다 에비디아가 훨씬 낮아요. 아. 네. 그래서 그렇고 사실 이 구글은 그런 가능성이 있고, 네. 근데 저희가 보는 2026년이니까 네. 6년 그림으로 보면 네. 좀 단순하게 하지만 좀 확실한 전략이 있습니다. 뭐냐? 어떤 거예요? 먼저 아직 그 이렇게 뭐 YOI를 볼 때, 전년 대비를 볼 때 이 투자 사이드, 그러니까 AI를 하면 AI를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고요. 네, 데이터 센터를 짓고 이걸 활용해서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기업들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 이 뭐 예를 들어 뭐 팔란티어, 구글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구글은 둘 다 하죠. 이제 칩도 만들고 이것도 둘 다 양쪽에 다 걸쳤기 때문에 양수겸장 제일 좋은 건데 이런 투자 사이드에서 처음에 상반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성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26년 어딘가에는 네. 지금 우려하는 거를 그때 해야 될 것 같아요. 26년 어딘가에는 그 분명히 이 짓는 거에서 좀 효율화되고 양으로 많이 짓는 거에서 좀 꺾이는 게 오긴 올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성장률 측면에서 오긴 네.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근데 그 다음에 그때 많이 지어졌고 네. 그때쯤엔 대신에 이 어플리케이션 이제 이걸 활용해서 돈을 벌 것 같아요. 네. 그 사이클에 가면 진짜 어디냐? 미국밖에 없죠. 네. 그러면은 그럼 구글은 그래서 구글 일정 얘기가 이 짓는 사이클에 TPU를 매출하면서 투자를 효율화하면서 일단은 가고 그 다음에 지어서 활용하는 사이클은 정말 또 구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뭐 팔란티어 같은 회사들이 활용하는 회사죠. 그런 팔란티어나 뭐 과거 엠러빈 같은 그런 회사들이 미국에서는 계속 나올 거거든요. 네. 내년에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이제 26년의 하반기에는 이제 큰 사이클을 진짜 보여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나머지 나라들은 소프트웨어가 없잖아요. 네, 나머지 나라들은 그때 어렵고 그러니까 26년 연간을 본다면 이 사이클을 이어갈 수 있는 거는 미국의 성장주들이 좀 약간 색깔 한번 바꿔서 한번 색깔을 바꾸면서 이어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내년도 전망에서 가장 좀 유망한 종목? 친구들을 좀 소개를 기업? 다음 주에 좀 예. 부탁을 좀 드려보고요. 아마 이번 주 세미나 가시면은 굉장히 많은 힌트 맞아요. 여러분들 얻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잠깐만 아직 네. 저 아직 안 끝났어요. 금리 어떻게 아, 됩니까? 대표님께도 대표님. 아 금리요? 금리 동결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내렸으면 좋겠다. 예. 개인적 바람이신 겁니까? 내려도 될 것 같아요. 내려도 될 것 같다. 좋습니다. 두 분의 의견 중에 어떤 게 맞는지 저희가 네.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여쭤볼 거 너무 많았는데 두 분과 함께하면 늘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누죠. 한동현 부장님, 김기훈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세미나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0.94%, 코스닥이 0.26% 상승인데 상승폭이 좀 줄어요. 그러니까요.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조금 사줬었는데 지금 네. 매도로 돌아선 상황이고요. 기관만이 지금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 3,883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네. 내일 뵈야겠죠? 약간은 좀 아쉽지만 헤어지기 그래도 싫다, 여러분들. 네. 오후장에서 다시금 좀 상승하는 상승 탄력 키워지는 모습도 좀 기대하면서 저희 네.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